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링님. 별일 없으셨죠? 최근에. 네. 저 그냥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네, 느낌이죠?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2주 만에 뵙는 거죠? 네네. 지난주 못 2주 뵙고. 만에. 예. 네, 2주가 길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예. 네, 오늘도 중국 반겨주셔서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그 이제 기다리고 있죠.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뭐 최근에 4월부터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요. 중국 시장 아마 보는 분들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 4월 말에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6월 말까지 랠리가 나오다가 예. 미국장 반등한 구매 중국 와장창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7월 한 달간 조정이 정말 깊었고 예. 심지어 이제 중국 테크주들이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살아나나 싶더니 이번에 또 마유 회장이 그 엔트 파이낸셜 물러난다는 얘기 나오면 또 테크주도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의 이 붕괴가 대붕괴냐 아니면 기회냐 이걸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예. 8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7월은 일단 끝난 것 같고 8월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7월 전에는 2달간 급반등했고 네. 7월 한 달간은 그중에 일부를 이익 실현시켜서 조정했고 8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상반월은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관망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는 8월 말로 다가가면서 실적 시즌이 일단락되면서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나 악재들도 좀 희석화되면서 8월 말인가 9월부터는 매끈한 상승은 아니지만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은 조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는 네. 예. 네.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날이 8월 2일. 그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지만 그 하루만 8월 2일 하루만 상해종합지수가 2%대 하락하고 예. 3, 4, 5일은 3일은 약간 0.71% 하락, 4일이랑 5일은 1% 상승해서 8월 2일 그 하루의 낙폭을 거의 만회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볼 때 물론 국내 요인이랑 해외 요인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핵심 네.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8월 장세에 대해 저는 한 4가지로 보는데요. 정책 기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정책 기조, 그리고 경기 상황, 셋째는 실적 시즌, 넷째는 기관 자금, 현지 기관 자금입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정책 기조 저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7월 19일 리커장 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한 그 과도한 진작 정책이나 그런 건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7월 28일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그냥 표현이나 그런 거는 예전에 나온 거 위주로 무난하게 나왔어요. 무난하게. 그래서 7월 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는 뭔가 파격적인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진작 정책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미 확인됐고 네. 두 번째는 경제 지표 측면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7월 중순에 발표된 6월 실물 경제 지표는 개선된 것도 있는데 실망감을 준 것도 있다. 개선된 거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망감은 소비 중에서 서비스 소비가 아직도 부진하다. 그리고 투자 중에서는 인프라는 개선됐는데 부동산은 더 둔화됐다. 부동산, 예. 근데 7월 31일에 발표된 7월 PMI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제조업 외에 그 서비스 지수도 발표됐는데 PMI 지수 중에 가장 핵심 지수가 신규 주문이랑 생산 지수인데 둘 다 6월보다 둔화됐어요. 원래는 이런 쪽으로 5, 6, 7 이렇게 좀 더 개선돼야 되는데 7월만 봤을 때는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제조업은 이렇고 7월 말에 같은 시기에 발표된 그 서비스 지수도 6월보다 둔화됐어요. 물론 YOY는 개선됐지만 6월보다 오히려 둔화됐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7월 한 달간 조정한 것 중에 저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8월은 실적 시즌. 실적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7월 달에는 실적 잠정치를 많이 발표하고 8월에는 확정치를 발표해요. 근데 실적 잠정치는 의무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국에 상장한 4천여 개 종목 중에 7월 한 달간 실적 잠정치를 발표한 종목이 한 40% 정도 돼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중에 호실적을 발표한 비중이
42%에 불과해요. 전체, 그나마 예, 네, 예. 그나마 7월달에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 위주로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도 42%만 우리는 허실적이다. 근데 그 잠정치와 확정치가 많이 변동사항이 있나요? 혹시? 크게 차이가 없고요. 크게 차이는 잠정치는 없었어요? 그냥 매출액 YY 얼마, 순이익 얼마 이 예. 두 줄만 어떨 때는 매출액도 발표 안 해요. 그냥 잠정치 공시는 그냥 순이익 YY 얼마 하면 끝이에요. 근데 확정치는 그 풀 버전으로. 네. 예. 근데 7월에는 이런데 8월에는 4천여 개 종목이 다 발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에 비해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질 거예요. 7월에는 실적이 그래도 좋은 거 위주로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은 8월 말까지 실적 공시가 다 발표되면서 현지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지 예.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잠정치를 발표한다면 지금 네. 방금 말씀해주신 40%만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네. 혹시나 뭐 우리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네. 잠정치를 어차피 의무가 아니니 네. 그러니까 잠정치를 발표 안 하고 8월까지 끌고 가는 그런 약간의 그거는 분위기가 정상이에요. 있는 거죠. 규정상. 규정상. 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의 증시 시총의 90%가 현지 투자잖아요. 그 중에 네. 반은 또 기관. 어. 그래서 현지 기관들이 투자 흐름을 보면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 이렇게 예. 공모펀드 중에 그 주식형 펀드의 편입 비율이 아직은 80%대예요. 아직은 비교가 높아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7월 마지막 주에 좀 내렸지만 그래도 70% 후반대,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7월 한 달간 자금을 그렇게 많이 뺀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말에 실적 시즌이 일단락되면서 중국 현지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8월 말 9월 초에 리밸런싱 하든 뭐 기존에 투자했던 업종으로 다시 들어가든 또는 새로운 업종으로 들어가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 무난하다. 3분기는 그냥 그럭저럭. 경제 지표는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7월에 이어서 역시 경제 지표는 한동안 이렇게 딱히 크게 기대할 게 없구나. 그 실적 시즌은 8월 중하순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피크니까 그때 가서 현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고 네 번째는 중국 현지 공모펀드, 사모펀드들이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 8월 첫째 주인데 아마 8월 중하순에 뭔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기관들이 움직여야지 개인 투자자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까지 뚝 들으면 왠지 긍정적이지는 않고 조금 중립 또는 약간 부정하지만 똑같은 부담 요인이나 악재도 7월 달에 이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8월에 들어서 이게 희석화되면서 근데 또 관망 분위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대만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은 일단락 안 됐고 그래서 8월 정확히 뭐 몇 월 며칠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몇 월 며칠부터 좀 우상을 한다.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확인해야 하는 것 또는 확인 중인 거는 어느 정도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8월 말 실적 시즌이 일단락되면서 저는 8월 말 9월 초에 중국 현지 기관들이 액션을 보면서 그 기관들도 뭔가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로 새로운 악재가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하지만 방향성은 뭐 극단적인 우상향은 기대하지 않고 하지만 저는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어떻게?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네, 근데 한국은 실적 시즌이 어떤지 모르겠네. 중국은 항상 실적 시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구독자들에게 그 마인드 리마인드 시키는 게 실적 시즌이 항상 다른 월보다 변동성이 좀 심해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왔다고 이익실이 나오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또 그러면 다음 분기도 안 좋게 나온 거 아니야? 약간 걱정스러워서 안 좋고 그래서 실적 시즌 실적이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적 시즌이 거의 마감될 무렵에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중요해요. 물론 미국 같은 글로벌 증시나 한국도 외국인 비중이 높은 장과는 달리 중국은 어쨌든 증시 방향성은 현지 투자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급급히 외국인 시각으로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현지 투자자 특히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해소가 됐나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7월부터 네. 지금까지 어떤 낙폭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여러 이제 태양광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태양광주가 낙폭이 생각보다 더 컸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좋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예. 아마 중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한국인 투자자 중에 태양광이라고 하면 통웨이, 통유라는 종목 예, 예. 또는 용기 이 두 종목 중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 갖고 있을 텐데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급등하고 7월 달에 좀 조정했지만 그 반등폭에 비해서는 덜 하락했으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망설일 거예요. 이거를 이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상당히 이걸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나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예. 그 7월 초부터 지금 오늘까지 상해종합지수가 그 낙폭이 사실 5%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통웨이라는 폴리실리콘 종목은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89% 급등하고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26% 하락했고 그리고 용기 그린 에너지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63% 반등하고 예. 7월 초부터 오늘까지 17% 하락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등락폭은 다르지만 대체로 7월 전까지는 2달 동안 50%에서 70~80% 반등하고 7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한 평균 20%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7월부터 하락했으니까 오늘이 8월 5일이지만 7월부터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뭔가 핵심을 잡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7월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주가 이익 실현이 계속 나온 게 물론 중국 증시가 7월부터 좀 조정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태양광 산업 자체에 좀 이슈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의 고공행진 때문에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 각 분야 간의 균형이 좀 깨졌다고 하기보다는 밸류체인이 불균형이 좀 투심 위축을 초래한 것 같아요. 네. 태양광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폴리실리콘, 네, 그다음에 웨이퍼, 그다음에 셀, 모듈, 그 뒤에 발전소도 있지만 이 네 개만 본다면 한 네 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산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추이인데요.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8월 1일, 올해 8월 1일까지 2020년 초에는 킬로그램당 13.15달러. 근데 지금은 이게 매주 월요일에 발표돼요. 그래서 8월 최근 수치가 8월 1일인데 지금은 44.02달러. 그러면 2020년 초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3.34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7월 들어 이게 잠깐 7월 올 초부터 몇 개월 좀 안정됐다가 7월부터 또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월요일마다 발표되는 건데 최근치가 8월 1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발표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고공행진이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고공행진이 7월부터 계속되니까 현지에서도 이것저것 뭐 루머도 있고 또는 확인된 내용도 있고 이 고공행진이랑 관련된 노이즈가 몇 개 나왔는데요. 7월 초에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중국 현지의 태양광 셀 업체 중에 몇 개가 생산 중지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나왔는데 이거는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폴리실리콘 다음에 웨이퍼 그다음에 셀 모듈 만들어서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사용하잖아요. 발전소도 원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스트림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발전소도 사실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발전소에서도 힘들어져서 몇몇 발전소에서 일부러 태양광 설치하는 속도를 늦췄다는 내용도 나왔지만 이것도 확실히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나왔다.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 종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통유라는 종목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상위 10개 종목이 많거든요. 네.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 근데 예. 7월 달에 통웨이를 제외한 5개 폴리실리콘 업체가 7월 위주로 그 유지 보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고.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이렇게 상승세가 그치지 않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 업계에서도 우리 어려워 이런 불만도 많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죠. 정부 차원에서 뭐 딱 끊을 수는 없지만 어떤 유도나 어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20일에 중국의 태양광 그 산업협회 이사장이 태양광 밸류체인의 가격 문제는 태양광 산업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정부 기관인 공신부는 제조업이랑 정보통신 업종을 주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신부 산하의 태양광 관련 그 부처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해 이미 7월부터 조율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진행 중이다까지 말했어요. 7월부터 조율 작업이 들어갔다. 이 말을 7월 20일에 했어요. 하지만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갔긴 했는데 7월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장 원칙의 어. 원리에 따라서 뭐 수급이라든지 예. 뭐 어떤 뭐 러우 전쟁이나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어쨌든 폭등한 거라서 정부 차원에서 뭐 관여해도 사실은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원칙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은 공급을 확대해야 돼요. 네.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 생산 능력 외에 생산 능력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1등주인 통웨이를 비롯해서 많은 폴리실리콘 그 기업들이 작년 말에 계획한 것처럼 상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통웨이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18만 톤인데 내년까지 35만 톤, 2023년까지 35만 톤, 26년까지 100만 톤까지 확장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씩 확장하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또 역부족. 근데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몇몇 기업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뛰어들면서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공장을 지어서부터 가동을 시작할 때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반은 걸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적당히 관여하든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든 지금 당장의 가격 상승에는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물론 태양광 산업이 계속 성장 중인 산업이지만 올 들어서서 특히 특별한 상황이 닥쳤잖아요. 해외 시장은 2월 24일에 발발한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물론 태양광을 계속 투자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태양광 발전의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유럽, 미국 이쪽 태양광 투자나 그 구매하는 양이 급증했고 그러면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는 거고 중국 국내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경기가 더 둔화되니까 뭔가를 인위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경제 지표를 조금 지탱해야 되는데 투자 중에 부동산은 어차피 안 되고 그러면 제조업은 또 경기랑 연결된 거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 중에서 정부 차원에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그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 버전에 비해서는 올해는 확실히 현지 업계가 전망하거나 원래 갖고 있었던 예상치에 비해 훨씬 태양광 수요가 너무 급증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뭐 통웨이나 이런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했지만 너무 급증한 이런 왕성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둘 다 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폴리실리콘은 지금 공급 부족인데 그 다음 밸류체인인 실리콘 웨이퍼랑 셀이랑 모듈 요 세 개는 다 공급 과잉이에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폴리실리콘 위주로 생산하는 통웨이는 매출이 더 늘 거고 이익률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웨이퍼 모듈, 셀 모듈 이런 업종들은
태양광 수요가 왕성하니까 매출이나 성장성은 계속 유지되지만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익률은 떨어지는 떨어지고, 상황. 그래서 네. 아무 많이 팔면 팔수록 매출은 늘지만 이익률은 안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면 이런 쪽으로 통웨이한테는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용기 같은 뒤에 단계를 하는 종목에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쪽은 맞아요. 하지만 주가 흐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현지 분위기나 그 어떤 문구나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 때문에 밸류체인 전반에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통웨이가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태양광 산업이 전체적인 이런 밸류체인 불균형, 우리 이익률 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돈을 잘 버는 통웨이다 하더라도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역류할 수 없거든요. 이 주가라는 것이. 예. 그래서 7월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어떻게 뭐 억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예. 유도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밸류체인 내부적인 힘겨루기잖아요. 업, 미드, 다운. 힘겨루기 속에서 어느 기업이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용기는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뒤에. 이익률 자체가. 왜냐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이런 밸류체인 내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어느 기업이 이익률이 올라가고 어느 기업이 내려가고 또는 내려가는 기업 중에서도 어느 게 덜 내려가거나.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태양광이 지금 예전으로 치면 신흥산업인 지금으로 치면 태양광은 이미 성숙한 전통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전통산업을 기술 혁신을 어떻게 과감하게 해서 생산 효율성, 원가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을 누가 먼저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거는 장기적인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8월 한 달간 중국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 요인들이 희석화되면서 네. 근데 태양광은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분위기상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네, 어. 네. 저희 최파고님이 윤기 실리콘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 가지고 용기 있죠. 많이 가지고 참고로 있죠. 용기 실리콘. 네, 용기 그린 에너지가 용기 실리콘 같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변경됐어요. 네. 용기 그린 에너지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난 몇 년간 용기랑 통웨이의 순이익률이랑 지난 몇 개 분기 순이익률을 보면 네. 확실히 용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원래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용기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태양광을 볼 때는 당연히 통웨이가 폴리실리콘 1등 절대적인 1등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용기가 1등 근데 이제는 너무 겉으로 이미 지난 2, 3년간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는 진짜 이익률이 얼마고 재무집 그거를 진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딱히 안 따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예. 태양광을 깊게 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7월이 사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낙폭이 엄청나게 박살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박살은 아니죠. 박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자꾸 박살 난다 망한 너무 자극적이라서 방송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해요. 예, 떨어졌는데요. 예. 네. 재미없잖아요. 떨어졌는데요 하면. 근데 떨어졌는데 BYD는 네. 이제 전기차 관련주 BYD는 좀 낙폭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네, 왜 BYD가 그럴까요? 예. 아까 태양광주는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평균 20% 떨어졌는데 네네. BYD는 7월 초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3% 하락했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예.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BYD가 매월 첫째 주에 그 전월의 판매량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7월 그 8월 초에 발표한 7월 판매량을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그 6월 달에도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YOY로 100% 이상 증가하고 7월에도 물론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이 네.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 증가했어요. 그래서 YOY 월간으로 YOY 판매량 그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판매량은 여전히 좋다. 판매량 그리고 좋다. 네, 둘째는 BYD가 그 매출 구성 중에 85%가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고 15%가 해외로 판매하는 네. 거예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기존에 예를 들어 테슬라의 가격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저가 차도 계속 판매 호조고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이 못 미치지만 바로 그 밑에 있는 조금 중간 가격대 차도 점점 판매가 좋아지고 있고 이제 국내에는 여전히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해외는 물론 매출 중에 15%밖에 안 되지만 7월 21일에 BYD가 처음으로 일본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고요. 네. 그 중에 웬 플러스 모델 그리고 저번에 그 바다표범 있잖아요. 아, 바다표범. 아, 기억납니다. BYD가 시리즈가 그 왕조의 명칭 송당원 왕조 명칭 그게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고 조금 테슬라를 좀 이제 가격 추격 그런 의미상에서 바다 시리즈 그래서 돌고래 바다표범. 바다표범 예. 그 돌고래랑 바다표범이랑 기존의 그 원나라 원 플러스 요 세 개 모델을 7월 21일부터 일본 시장에서 잇따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일본이 워낙 자동차 강국이지만 어쨌든 일본 시장에 들어갔다. 아, 혹시 그 바다표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번역하면 조금 웃기지만 예. 근데 중국어로 하이바오는 촌스러운 느낌이 없고 이게 번역하면 맛이 변하는 돌고래 그냥 바다 느낌 약간 푸른 바다 약간 돌고래나 바다 표범 게 천천히 수영하는 게 뭔가 우아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일본에도 들어갔고 근데 뭐 7월 21일부터 조금씩 들어가니까 하방이 몇 개월 지나야지 일본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이 예. 워낙 자동차 강국이. 예. 그리고 8월 1일에는 지금 유럽 시장에 이미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유럽 시장은 주로 전기 버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부터 버스는 저렴하잖아요. 버스 외에 이제 승용차 이것저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근데 BYD가 유럽에서 많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 현지의 그 대형 자동차 판매 업체랑 협력해야지 더 잘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8월 1일에 유럽 현지의 대형 판매상이랑 협력을 해서 이제 8월부터 스위스, 독일로 전기차 공급을 하겠다는 협의를 체결했어요. 네. 8월 1일에. 그리고 7월에는 아까 국내는 판매량이 호조였고 7월 한 달간 BYD가 해외로 9,921대를 수출했는데 네. YOY는 21%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성장이 그거를 견인한 거지 해외는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아직 낮아요. 근데 7월에 주로 유럽에 기존에 수출한 거 외에 향후에는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의 태국 이렇게 하반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 해외 시장 진출을 더 강화할 거예요. 그것도 전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한 달간 중국 증시나 태양광 그 성장 분야들이 많이 조정했을 때 BYD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거의 등락. 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해외 시장 진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지킬 수 기대감이라고 있었던. 해야 되죠. 7, 8월부터 강화하니까 이제. 근데 길게 보면 아까 이게 전기차랑 태양광 분야가 전기차랑 태양광 분야가 너무 다른 분야지만 또 공통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최박원님이든 박 선생님이든 시청자분들 중에 BYD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BYD를 볼 때 어떤 양적인 성장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BYD가 진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뭐 과감하게 그런 걸로 접근한 거지 BYD가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고 순이익률이 얼마고 그거를 딱히 맞아요. 안 따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차 종목 중에 테슬라가 워낙 이익률이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BYD의 이익률이 지금 당장은 외국인 투자자든 중국 현지 투자자든 BYD를 접근할 때는 아직은 양적인 성장, 적극적인 배터리나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거를 좋게 보고 사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BYD 순이익률이 지금 1%대거든요. 1%요? 네.
BYD 순이익률이 2016년에는 5.3%였는데 그 후에 4%대, 2%대로 떨어지고 2021년 작년부터는 1%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 2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 예. 올해 1분기는 1.36%. 그래서 이거를 전개할 시간은 없겠지만 왜 순이익률이 났는지는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BYD는 어떤 양적인 고성장으로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었지만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 타이밍부터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1%대의 순이익률은 그러니까요. 재미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 국내 본토 업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는 BYD.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는 BYD 재무제표도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시장 그리고 BYD까지 네,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도 저희가 이제 믿고 듣는 예, 저희 찡리님, 아니 기대치를 낮춰요. 네, 중국 투자 전문가 찡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아마 3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은젤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